안녕하십니까, 김광옥입니다. 안동이라는 말을 빼고도 선비 그리고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새삼 여기서 정의를 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동이란 말을 붙이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선비 정신과 선비 전통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나마 안동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퇴계 선생을 필두로 해서 면면히 유학의 전통이 다른 지역보다는 강하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유학 그리고 선비 그러면은 누구든지 안동을 떠오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선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글을 하는 사람을 선비라고 그런다. 그러나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람 앞에 그냥 휘날리는 버드나무 잎처럼 남한테 보이기 좋아하고 그냥 지나가는 소위 흔히 지식 나부랭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글이 아니고 거기에는 진리가 담겨 있고 그것을 분석해서 천착해서 마침내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그 본성을 실천하는 도를 깨닫는 그런 그 길을 찾아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글이라고 할진데, 그러한 글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감히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고자 노력을 부단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선비라고 그런다. 바꿔 말하면은 지식이 있되 그 실천을 하는 도덕을 결여하면은 그 사람은 선비가 아니고, 또 다만 도덕성은 그 추구하는 바가 높은데 그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 또한 선비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그 둘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선비가 뭐냐 하는 말보다는 왜 이 시대에 갑자기 선비라고 하는 말이 자꾸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좀 반성적으로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선비정신, 선비전통 또는 뭐 선비문화, 심지어 선비의 고장을 찾아서 이러한 단어들이 왜 오늘날 새삼 인구에 회자되느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세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비 정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첫째는 정말 선비 정신이 실천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반대로 선비 정신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선비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으로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러한 바의 이상을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우리는 한 배에 탔다. 이런 말을 할 때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다 서로가 아끼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것이 안 되고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을 합니다. 또는 언제나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상을 잊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 서로 마음과 정신을 닦아야 된다는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 뜻이 하나의 말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왜 이 말이 오늘날 말해지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선비 정신이 필요해졌습니다. 선비 정신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선비 정신은 이때 그 참된 실천이 결여되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비정신을 찾는 것이죠. 선비정신은 결국은 유교라고 하는 유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학에서 비로소 그 유라고 하는 이 말, 그것이 지식을 탐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인데, 조금 더 길게 말하자면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단순한 기능적인 기술로서의 지식이 아니고, 우리 유학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며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는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찾아낸 후에는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유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끝끝내 그것을 학문으로서 추구하는 분이 있고, 또는 실제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에 또 종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에 가 있든 간에 우리가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을 찾아서 그것이 올바르게 실천되게 하는 것,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한다면은 그냥 글을 읽는 사람이든 또는 장사를 하든 기업을 하든 관리가 되든 다 같이 우리는 선비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것을 아주 일상생활에서 계속 주된 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 분류를 우리가 사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 선비, 그러면 이제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인류학자로서 왜 유학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류학과 일맥상통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관한 학문입니다. 인류학자가 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사는가 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유학자들은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의 본성이 뭐냐, 거기에서 그 성선설, 성악설이 있고, 중국에서는 이 순자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성악설이죠. 그래서 그 서양의 정치학에서 국가의 그 탄생을 말하는 그 홉스의 그 이론과 일맥상통하게,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을 가진 국가가 나서서 다스리고 교화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착한 것이죠. 착한 그 본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깨우치고 다시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유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것, 오늘날 인간다움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파괴되었고, 그 인간다움이 왜 파괴됐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 그래서 인간다움을 다시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유학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선비라고 하는 그 정신을 다시 생각해보고, 아마도 우리가 퇴계를 비롯한 옛 성현들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현대에 되새기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가 욕구를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것은 결국은 자신, 개인의 내면적인 세계를 들어가서 자신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된 건 알미라고 하는 것, 즉 지라고 하는 것, 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도를 깨닫는 것이고, 다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여러 이유로 파괴 상실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 본성을 내면적으로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인데, 제가 보면 뭐든지 객관화해서 보는데, 유교는 연구자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주체와 연구의 대상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게 종종 그 서구의 소위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걸 객관화해야 되고 대상화해야 되는데 이 객관성과 주관성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 객관과 주관의 또 객체와 주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입니다. 그 서구에서는 인간을 대상화해서 객관적으로 흔히 관찰,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신체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이 분리돼서 그래서 상당히 거기서는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되었고 이 동양에서는 도덕 그리고 정신 이런 쪽으로 나갔다 하는 것인데 이 본성의 그 회복하고 발견, 이 실천을 사회를 올바른 도에 처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유학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은 곧 하늘의 도이고 이것이 곧 세상의 도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안동 선비정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그 암과 그 도의 발견과 그 도의 실천이 합치되는 그러한 풍조 내진 전통이 안동 지역 또는 이 영남 지역에서 비교적으로 강하게 지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편으로 보면은 보수적이다 또는 세태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적응력을 상실한 그런 것으로 유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흔들림 속에서 계속 이 세상을 붙들어 온 것은 바로 그러한 유교 정신이다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도 잘 보면은 동전의 양입 같아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쪽을 볼 것인가 하는 건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의 그 어떤 다양한 그 차원, 인도니, 천도니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 도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첫째는 물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개인한테 있는 것이죠. 개개인이 그런 걸 깨닫는다면은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이 채워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공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유교가 추구하는 바이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기에서 끝나면은 어떻게 보면 이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바깥에 있는 것, 즉 자연과 그리고 사회, 이 사회라고 하는 건 결국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의 장으로서 세계, 이것을 우리가 사회라 그러고 문화라 그러고 세계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가 이 사회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 사회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그래서 유학은 관계의 학문입니다. 나와 타자가, 나와 또 인간과 자연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인간다움에 대한 또는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한 관계에 관한 그 탐구와 실천이 새삼 주제가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다움이 상실 파괴되었고 그 인간이 인간 세계에서 소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인간다움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인과 의와 그리고 그것을 행해지는 하나의 예, 수호지심과 측은지심과 사양지심이 있고 그 인간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어떤 의지적인 행위, 능력, 다시 말하면 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제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가능하게 하는 그 요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파괴되고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것입니다. 진보나 문명의 역사가 모더니즘, 그러니까 현대화하기 시작합니다. 14세기, 15세기 이때부터. 그래서 서양에서는 물론 그걸 문명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한 개인의 해방, 모든 결핍이나 어떤 그 억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해서 인간이 자기의 욕구를 충분히, 그 재능과 욕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뭐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 이런 체제로 사실 이양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의 역사, 문명의 역사는 물질로부터의 풍요한 물질적인, 그리고 인간이 편리하게 인간의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편리하게 되고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과정을 이어졌는데 19세기를 들으면서 아주 강하게는 이제 20세기죠. 모더니제이션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그러는데, 아이러닉하게도 이게 물질주의, 금전주의 등으로 사람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공학이라는 말입니다. 공학.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서 다수의 어떤 그 합리성을 찾아가는 걸 정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는 공학이란 말을 씁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거 필요가 없죠. 권력만 잡으면 되는 것이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 그것도 관계없다. 목적은 권력의 획득이다. 옛날엔 정치를 아트라 그랬습니다. 예술이라 그랬는데 이 아트를 이제 완전히 엔지니어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우리가 지금 개탄하는 정치에 대해서는요, 정치공학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그게 뭐 나쁜 거 아니면 정치공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는 나쁜 일이지만 그걸 얼마든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오히려 그런 원칙을 지킨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 그리고 그 이익을 본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공학화되어 있습니다.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점점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달성의 여부가 성공의 잣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즉 수단과 과정에 있어서 가치나 도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학적 기술이 중시됩니다. 법의 그 윤리성을 이기고 공학적 기술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공동의 가치, 공동의 윤리 또는 도덕을 가지고 있기가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전통사회에서는 그래도 어떤 그 공유하는 가치가 있었죠. 공유하는 가치가 얼마나 넓으냐. 그런데 지금 점점 좁아지고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공동의 가치 영역이 사라지고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노미,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노미를 가져온 겁니다. 풍요로운데 아노미죠. 가치관은 없고 혼란이고 각각 모래알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웃하고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다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예는 그런 것인데 없어지고, 사회 성원이 가치 도덕의 공유 체계를 갖지 못하면은 상호 인정의 기반이 없어집니다. 이 상호성,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상호성의 결여는 개개인을 모래알로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 생존을 위한 각자 도생의 이기적 목적을 가진 존재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전 지구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질주입니다. 종래 이 새로운 과학기술, 우리가 지금 뭐 디지털이라든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포스트 모던 다음에 지금은 포스트 휴먼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래 휴먼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자신을 뭐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또 규정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대체 인간이 나와서 우리 인간을 역할을 하는 이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많은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챗보트에 치면 됩니다. 선비 정신을 내가 강연하려는데 그 강연 원고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쫙 나옵니다. 성리학에서 퇴계와 율곡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논문을 하나 작성해줘. 그러면 쫙 나옵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물론 전문가가 보면 거기에 뭔가 틀린가를 찾아내지만은요, 이제 모든 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술과 지식의 세계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스마트폰과 AI는 이제 인간이 인간으로서 주체로서 존재하는 기반을 없애버립니다. 이 전체를 그 디지털 기술이라 하고, 인간은 이러한 거대한 이 디지털 기술 체계라는 세계 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가까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전화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체 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체적으로 생산 능력을 가진 뇌가 아니고 그냥 수많은 공중에 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숫자로 분석해 가지고 다시 조합하는 그런 디지털 기술이죠.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것을 하는 기계입니다. 기계일 뿐이고, 근데 우리는 거기 지금 의존해 있어요. 뭐든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젊은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세계가 다릅니다. 아주 세계가 다릅니다. 우리 시대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내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내가 조합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열심히 집어넣느냐, 그걸 어떻게 조합하는 능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저 사람 머리가 좋다, 또는 저 사람은 우수하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라, 좋은 학교 나와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그냥 외계인의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 지금도 다 나옵니다. 나는 모르는 거. 오늘 점심 뭘 어디 가서 먹을까? 양고기를 먹고 싶은데 제일 좋은 데가 어디다? 툭툭 두드리면 툭툭 나옵니다. 지금 명륜동에 있다면 명륜 근방에는 어디가 있고요? 거기는 값은 비싸지만 맛은 좋다. 종로 어디 나가면 거기는 맛은 조금이지만은 가격이 좀 좋습니다. 툭툭 다 나옵니다. 내가 안 가봐도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있어서 한번 들어갔으면 일생도 한 길을 쫙 간다. 그것이 정년 퇴임을 했을 때 다들 축하하는 건데, 요즘 세대는 그게 아닙니다.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 인생에서. 그것이 영웅이죠. 열심히 회사에 다녀서 돈을 한 2, 3년 모아서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하겠다. 그 돈 다 쓰고 쫙 갔다 옵니다. 그 말을 하면은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러나 또 다른 것도 합니다. 또 3, 4년 해서 또 다른 거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잠재력을 실천해 보는 것. 그래서 그 음악을 했다가 그림 공부를 했다가 기업체 가서 뭘 했다가 이런 것들. 다양한 것. 그러니까 이 생애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10년, 5년 단위로. 우리는 한번 들어가면 3, 40년을 계속 그것만 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세대와 할 수 없는 세대죠.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한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주 단조롭고 재미없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꼰대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스마트폰의 세대입니다. 뇌의 작용 범주를 훨씬 넘어서서 무한하게 확장이 되는 지식과 정보의 세계가 그 사람들하고는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따져보면은 작년하고 오늘의 내 신체적인 조건도 달라졌고요. 내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기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내 뇌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골라내요. 골라내서 하나 일관되게 만들어 놓고 이건 나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나의 기억으로 내 자신을 소위 아이덴티파이하는 이것이 없어진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자, 그러니 디지털이라고 하는 걸로 디지털라이즈드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인간을 대체하는 다른 인간, 인간이 아는 또 하나의 다른 인간이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세계와 또 하나는 우리가 가상의 현실이라고 그럽니다. 사이버라고 하는. 근데 사실 가상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생활 속에는 가상의 현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아주 합쳐져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것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지극히 일부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은 갈수록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종래 가지고 있었던 인간다움, 사람이라면 뭐 이런 말. 이게 대단한 질적인 차이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옛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 편리해졌고 편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실천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는 각자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나라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본주의가 더 좋으냐, 사회주의가 좋으냐, 그런 것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이 제도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같은 어떤 그 가치를 공유한 사람끼리 뭘 합니다. 근데 거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곧대곧대 하고 나오는 것이죠. 어떤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뭐 정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 그러면 다 모입니다. 그건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모여서 그것을 달성하면 또 다 흩어집니다. 서로 몰라요.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하고 아주 다르죠. 쉽게 말하면은 결국은 포스트 모던과 포스트 휴먼 시대에 오면은 모든 그 환경이 그대로 열려져 있어서 남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남에게 봉사할 필요도 없고 각자 디지털 플랫폼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해가지고 그걸 하면 됩니다. 여기서 결국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우리가 인간다움이라고 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했던 유교적인 어떤 이상향이 없어집니다. 관계라고 하는 게 없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서로 의존한다. 다시 말해 이게 뭐 의존이라는 게 서로 신뢰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그리고 AI가 이제 모든 걸 해주는데 우리가 당면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게 한편으로 편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만든 이런 새로운 과학 기술이 인간 능력을 심지어 이제 도덕적인 능력까지도 불안하게 해도 이걸 능가해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에 우리 직면해 있는 것이죠. 이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는 가상의 네트워크, 눈에는 안 보이는 가상의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접촉을 하는데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인간다움의 결합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택트는 있는데 커넥션이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한번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지만 어느 시인도 말했지만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뭐냐? 그 사람의 전체의 역사와 세계가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만나고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것들. 그래서 일회성이고 익명성이고 얼굴도 알 필요도 없고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만 순간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접속하고 그리고 또 헤어져 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이 새로운 시대, 즉 신과학기술 시대는 개개인을 고립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 다만 네트워크 상에서만 이렇게 순간순간적으로 존재할 뿐이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는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이 공학적인 사고입니다. 정치공학, 경제공학, 사람 간의 관계도 지극히 공학적인, 타산적이고 목적 그 자체로만 하는 그 인간의 도리, 이런 말은 없어지는 것이죠. 효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는 첫째 인간다움의 상실과 그에 대한 대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인간다움, 인간의 본성을 찾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회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는 전통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꾸 새로운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통 시대와 또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전통적인 우리가 진리로 여겼던 인간성의 회복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현재에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또는 정립해야 될 인간다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은 상호작용을 하는 연결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촉은 이때 연결이 없었고요.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상호작용입니다. 둘이 만났을 때 서로가 우리가 그걸 호혜라고도 그럴 수도 있고 그 인터랙티브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퇴계를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한 유학을 하는 옛 지식인들, 다시 말해 선비들이 어떤 것을 추구했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실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제공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퇴계로 볼 때는 나는 이분이 우선 첫째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거, 인간에 대한 따뜻함이라고 하는 게 어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따뜻한 배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보면은 누구에게나 관심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뛰어난 학자이든 어떤 그 집에 데리고 있던 노비든 길가에 있는 농민이든 다 따뜻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나와 같은 존재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인터랙티브 커넥션입니다. 연결이죠. 그냥 컨택트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만나고 버리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분이 보면은 선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지만요. 상당히 부드러운 유연한 분이에요.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잘만 하면은 영화로운 길들이 많이 열려 있었죠. 근데 그 끝내 그것을 어느 순간 이것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것이 아니다. 그리고 임금이 말리는 것도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크게 외치지도 않고 그냥 부드럽게 모든 걸 그만두고 갔고 그 후에도 몇 번 임금이 불러도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울에 있자고 낙향을 해서 그 산골에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을 했단 말이죠. 이 부드러운 자기 확인과 자기 실천이라고 하는 그 용기. 용기는 반드시 소리 지르고 강한 표현을 해서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선비는 사실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선비의 용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감화를 주는, 그러니까 연결을 맺기라고 하는 것.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언제나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관계는 우리가 시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소수서원의 소수라는 말은 퇴계 선생이 소수서원을 했잖아요. 그 소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쭉 이어오는 거 아닙니까? 옛 성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장횡거가 했던 말처럼 그래서 시간적인 것이 그다음에는 횡적인, 지평적인 인간과 인간의 이런 것을 연결 맺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퇴계 선생으로부터 우리가 선비의 어떤 이미지를 찾아낸다면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퇴계 선생이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혁명적인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증손자가 저지보자라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노비 중에서 저지 많은 그 젖어미를 보내라고 그 손자가 했을 때 그걸 알고 말린 것 있었죠.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 보통 사람과 노비는 천지 차이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노비도 애를 낳았어요. 같은 어린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빼고 간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계급, 신분 그 사상에서 볼 때는 데려와서 그 아이를 살린 게 거의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못하게 했어요. 안도에게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남의 자식을 죽인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런 게 아니라 간곡하게 그 손자가 깨우치도록 간곡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그거죠. 웬만하면 지금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기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기적이고 법을 파괴하고 모든 걸 그냥 그걸 당당하게 여기잖아요. 남들 다 그러는데 왜 나만 탓하느냐 그러고 우리가 다들 또 그러잖아요. 글쎄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법을 어기는 건 나쁘지만 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안 했습니다.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1년 후에 2돌도 안 돼서 그 아이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도를 실천을 하는 분이죠. 나는 이것은 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우리가 유교의 또는 유학 정신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는 게 뭐냐 할 때는 반드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천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그 율곡을 또는 고봉을 대하는 태도이죠.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아주 정성껏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많은 차이를 그걸로 다 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느냐? 상대방의 논리 이런 것도 중요한 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지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열린 학문으로서의 유학이고 열린 퇴계학입니다. 그분은 그랬어요. 율곡이 찾아왔을 때 사흘 동안 밤낮으로 같이 그걸 했고 갈 때 저 문 밖까지 배웅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주 젊은 사람이고 청년한테 자기들이 떠받드는 대스승이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자존심을 건드린 걸로 됐지만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말하는 예라고 하는 게 사양지심이고 그러한 것을 보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따뜻함이고 부드러움이면서 동시에 진실을 향해 나가는 굳건한 자세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커넥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율곡은 퇴계로부터의 지식의 면에서만 감화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행위가 사흘 동안 같이 무릎을 맞대고 했다는 사실, 자신을 그렇게 배웅을 했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아마 제일 큰 배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봉도 그렇게 호남과 영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신왕래를 하면서 나중에 그 받아들인 점도 있고 이러한 퇴계의 이것은 저는 그 귀향길 그 책을 보내주셨을 때 제가 읽으면서 단숨에 읽고서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시대도 물론 다 다르지만은 퇴계 선생이 이렇게 서울에서 도산까지 이렇게 가신 그 길에 누구를 만나고 했는데 거기에는요 굳이 동인 서인 뭐 무슨 퇴계학부 이런 거 없어요. 노론 소론 다 있고 다 그분을 맞이해서 그 후손이 지금도 그 일행이 온다 해서 나와서 옛날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이게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게 바로 인터랙티브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퇴계 선생이 우리에게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가 아니고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저더미를 자제한 그것도 보면은 모든 생명에 대한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계급을 넘어서서 이게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기복례라는 이런 말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뭐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 하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왔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우리에게 제시를 했던 바는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인간과 모든 만물 사이에 차별을 넘어선 상호 관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유교를 관계의 학문이라고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 관계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그 실천 방식, 실천 양식은 바로 도이고 그 도를 대하고 탐구하고 하는 것에서 퇴계 선생은 경이라고 하는 것을 경사상을 굉장히 실천을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그 현대에서 선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삶의 세계에 대한 열린 자세를 견지하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어떤 현실에 맞지 않은 학문이라고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점은 우리가 내면적인 성찰을 외부 세계와 어떻게 이결지었느냐 하는데 우리가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들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느냐 그 실천의 도덕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선비의 그 어떤 그 정신을 우리가 퇴계에게서 우리가 찾는다면은 우리가 이 퇴계학은요 아주 결정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여길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지평을 지속적으로 열어가는 어떤 사고와 지식의 생산적인 플랫폼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퇴계 선생이 고봉과 대화하고 율곡을 아주 존중해주고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노비와 나와 모든 것 같은 걸로 동일한 그런 걸로 취급하고 노비나 천한 사람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와서 너도 그래 들으라 하고 해준 이 모든 것이 그러한 정신이 결국은 조선 성리학의 500년 전통을 만들어 나간 거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에는요 후기에 와서 다산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암 송시열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의 퇴계가 아닌 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열린 공간으로서의 퇴계학, 하나의 파의 우두머리로서의 퇴계학이 아니고요. 다시 현대적인 말로 하면 결국은 융합적 지식의 생산의 어떤 자세.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선비. 물론 여기서 다시 말하면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데 여기는 융합적인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중으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현상 그리고 포스트 휴먼 시대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함께 사는 존재지요.
더불어 사는 그런 그 존재로서의 인간의 도덕적인 그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하는 것이 되게 사람이 되는 것, 사람됨. 그러니까 이룰 성자 사람인자요, 성인. 그것은 우리가 뭐 자로가 공자한테 물었을 때 공자가 말씀하셨던 견리사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게 성인이라고 이제 사람 되는 거다 하는 그런 건데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걸 내가 눈이라고 하는 감각 기관으로 보는 것이죠. 발견하는 것이죠. 견리, 사는 내부에 내가 내부를 향해서 내가 이 머리로서 지력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죠. 견과 사라고 하는 것은 바깥과 안입니다. 거기에 리라고 하는 건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그런 눈앞에 어떤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하고 더불어 살 수 있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덕목이죠. 여기 견리사이라고 하는 네 글자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그 증손자의 그 젖어미를 노비로부터 구하려고 하는 것을 자제시켰을 때 바로 이게 견리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의를 실천했고 노비에게는 인을 실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늘날에 필요로 한 선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는 연결성, 더불어 사는 그런 연결성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기반은 사람다움, 인성의 어떤 본질, 도를 다시 찾아내야 된다라고. 그것은 앞으로 세계가 과학 기술이 어떻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퇴계의 그러한 따뜻한 배려와 굳건하면서도 부드러운 정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감화를 주는 그런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선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선비 정신, 다행히 우리가 퇴계 선생이 안동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화를 많이 받고 또 많이 말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안동 하면은 선비, 또 선비 정신, 이런 말이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바로 그런 점에서 퇴계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 선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성찰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